제시한 스포츠 지도사 2급 스포츠 교육학 20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덴탑이 제시한 스포츠 교육 모형의 6가지 핵심적인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어요. 일단 스포츠 교육 모형은 특성이 6가지가 있어요. C팀 공결 기축 이렇게 해서 시즌, 팀 소속, 공식 경기, 결승전 행사, 기록 보존, 축제화 이렇게 6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성인 시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체육 수업 하면은 단원 위주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근데 스포츠 교육 모형을 사용해서 수업이 진행되면은 시즌, 말 그대로 최소 20시간 이상의 수업 시수가 필요한 긴 시간을 가지고 수업을 한다는 거죠. 그게 시즌과 관련된 특성이고요. 두 번째 팀 소속은 그 수업이 진행되는 시즌 동안 어떤 한 팀의 팀원으로 수업에 참여를 한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소속이 있는 상태에서 수업을 참여한다는 거죠. 세 번째, 공식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진표를 바탕으로 경기 운영을 한다. 뭐 이런 키워드가 나오겠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짜여져 있는 계획들을 바탕으로 이제 시즌을 조직하고 경기를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짤 때 학습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공식 경기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네 번째, 결승전 행사 같은 경우에는 강압적이지 않고 축제 분위기를 띄어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행사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뭐 토너먼트나 뭐 팀 경쟁, 개인 경쟁 같은 그런 이벤트 같은 것들을 말하고요. 스포츠 교육 모형에서는 이제 선수 외의 학생들이 단순히 관중으로 참여하진 않아요. 그래서 각자가 어떤 특정 역할을 맡은 상태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참여를 하죠. 예를 들어서 뭐 감독, 뭐 기록관, 심판, 뭐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맡아서 참여를 합니다. 다섯 번째, 기록 보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을 했을 때 그 경기 과정이나 그 경기 수행에 대해서 수많은 기록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바탕으로 전략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흥미를 유발하거나 경기 기록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학생의 학습 평가에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보존되어 있는 기록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경기 결과의 통계 자료는 코치나 선수들한테 우리 팀의 이제 전력뿐만 아니라 상대팀 전력도 분석하게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축제와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이벤트는 축제의 성격을 지닌다라는 거예요. 즐겁고 막 축제 분위기를 조성한다. 요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키워드가 뭐 우리 팀 전통을 강조하는 고유한 팀명 정하기, 이벤트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각양각색의 깃발과 편말로 장식되어 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축제 분위기가 조성해놨다. 이렇게 하면 축제화고요. 결승전 행사랑 축제화가 헷갈릴 수 있는데 축제화는 말 그대로 그 축제 분위기 자체, 깃발, 편말, 뭐 우리 팀복, 팀명 이런 것들이 나오면 축제화고요. 결승전 행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가 일어나지만 축제 분위기를 띠고 토너먼트나 뭐 팀 경쟁, 개인 경쟁, 특정 역할을 맡아서 모든 학생이 참여한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한번 볼게요. 6가지 핵심적인 특성은 C팀 공결 기축에서 시즌, 팀 소속, 공식 경기, 그리고 결승전 행사가 없고요. 그 다음에 기록 보존, 축제화라고 있어서 1번, 2번, 4번은 6가지 핵심적인 특성에 해당하고요. 3번의 유도 연습이 틀렸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유도 연습은 여기 보면 가이디드 프랙티스라고 되어 있는 거 봐서 연습을 할 때 이제 정확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겠죠. 그래서 1번은 3번이 정답입니다. 2번 보기에 방과 후 학교 체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사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을 물었어요. 자, 보기를 한번 볼게요. 기획, 학습자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다. 그렇죠.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니은, 구체적인 목표와 미래지향적 방향을 설정한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죠. 디귿, 교육과정과의 연계보다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기가 나왔을 때 항상 뭐뭐보다 뭐뭐를 뭐 더 한다라고 하면 그게 좀 답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교육과정의 연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그 체육과 내용의 조직 원리 중에 연계성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정과는 당연히 연계가 돼야 되죠. 그래서 프로그램 특성도 고려를 하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시돼야 되는 게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리을, 학교 체육시설, 지도인력, 예산 등은 제약 없이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반영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만수르가 아니죠. 그래서 모든 학교는 예산이 다 짜져 있죠. 그래서 학교 시설도 고려를 해야 되고 선생님들도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니까 제약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문구 자체가 일단 내가 답이다라고 지금 벌써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교육과정과의 연계보다가 아니라 이제 연계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디귿 틀렸고,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것도 이제 제약이 있죠. 그래서 리을도 틀렸죠. 그래서 디귿 리을 틀렸으니까 기흥 리을이 맞겠죠. 옳은 거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이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기에 기흥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을 물었어요. 보기 1960년대 중반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기역은 스포츠 교육학이 체육학의 하위 학문 분야로 성장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라고 했어요. 여기 학문 분야로 성장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아무것도 몰라도 본인이 이제 찍었을 때 조금 힌트를 줬죠. 하위 학문 분야로라고 해서 이제 이거 정답은 기억의 체육 학문화 운동이에요. 학문화 운동. 그리고 결국 신체 활동을 지도할 때 학문을 기반으로 한 뭐뭐뭐 지식. 자, 학문을 기반으로 했대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론적이겠어요? 경험적이겠어요? 자, 일단 학문은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인 것과 관련이 있고요. 스포츠 참여자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기억은 체육 학문화 운동, 니은은 이론적 지식. 일단 이게 경험적 지식이 되려면 뭐 신체적으로 뭐 신체 활동을 기반으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죠? 체육 학문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체육 원리 원서에 보면은 1961년에 캘리포니아에서 피셔 법안이라는 게 이제 발안이 되면서 모든 대학 학과에서 이제 학문적 근거를 내라 이러면서 그 근거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 체육학과 교수인 헨리가 미국 대학 체육교육협회를 창설을 함으로써 이제 체육학을 이제 학문적으로 정립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체육의 가학화 운동은 체육의 가학화가 시도된 게 이제 1900년도에서 1917년도. 그때 이제 체육이 필수 교과가 되면서 스포츠가 교육의 수단으로 이제 학교에 막 수용될 때, 그때 이제 가학화 운동이 일어났죠. 대표적인 학자로 이제 서전트가 있는데, 서전트가 이제 체육진흥 운동을 주도를 하면서 이제 과학적인 측정 방법을 고안하고 그 체육의 과학화와 체계화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한 그런 학자가 서전트와 히치콕이 있었죠. 1900년대 초기에 이제 체육의 과학화 운동이 일어났죠. 자, 이론은 이제 뭐 학문과 관련된 거, 경험은 이제 뭐 신체 활동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4번 문제는 이제 말장난이죠.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체육활동에서 안전한 학습 환경 유지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었어요. 자, 우리가 수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안전과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안전한 학습 환경 유지에 옳지 않은 걸 한번 골라볼게요. 1번, 활동 전에 안전 문제를 예측하고 교구를 배치한다. 그쵸? 미리 이제 예측을 해서 이제 어떻게 용기구를 날릴지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해야겠죠. 2번, 위험한 상황이 예측되더라도 시작한 과제는 끝까지 수행한다. 자, 미친 거죠. 자, 위험한 상황이 예측이 되면 당장 관둬야 되죠. 그래서 2번, 4번에는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안전한 수업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학습자들에게 명확히 전달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렇죠. 이제 우리가 뭐 구기 종목을 수업을 한다라고 예를 들었을 때 공은 상대방 얼굴에 던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방망이 같은 배트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에는 방망이를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 휘두르지 않는다. 뭐 그런 규칙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학습자들에게 전달을 해놔야겠죠.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미리 학습자들한테 인식을 시켜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죠. 3번도 맞고요. 4번, 새로운 연습 과제나 게임을 시작할 때 지도자는 지속적으로 학습자를 감독한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제 어떤 새로운 거를 배울 때 잘 모르니까 저 학생이 이제 좀 동작을 잘 하는지, 기능을 잘 습득하고 있는지, 아니면 위험하게 하지 않는지 다양한 방면에서 지도자는 당연히 학습자를 관찰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고 4번에 2번이 정답입니다. 5번, 보기의 성장 단계별 스포츠 프로그램의 목적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물었어요. 자, 이것도 읽어보면은 선생님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죠. 보기, 기획, 유소년 스포츠, 유아와 아동의 신체적 인지적 발달을 도모하고 기본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한다. 그죠? 맞는 말이죠. 니은, 청소년 스포츠, 운동 기능을 습득하고 삶의 즐거움과 활력 찾기, 또래 친구와의 여가 활동에 참여. 그죠? 청소년기에는 이제 또래 친구가 굉장히 중요하죠. 디귿, 성인 스포츠,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사교, 흥미 확대, 사회적인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하는데 기획, 니은, 디귿 모두 맞는 말이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스포츠 지도자가 고려해야 할 학습자 특성을 물었어요. 자, 보기, 학습자의 성별, 연령, 환경적 요인 등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해서 학습 단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우리가 개인차를 고려한다 이꼴 발달 수준을 고려한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이 될 거고요. 감정 조절,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은 심리적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게 보기로 나와야겠죠. 동기 유발도 중요하긴 한데 보기와 관련된 거는 이제 발달 수준과 관련된 개인차를 고려한다와 관련된 거죠. 또 뭐 보기에 초보자나 숙련자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기능 수준과 관련해서 이제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나오겠죠. 노란색으로 강조해 놓은 거 요걸 바탕으로 하는 거는 발달 수준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스포츠 지도자의 자질과 지도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 이것도 읽어봤을 때, 이거 말도 안 되네. 이런 게 답이죠.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1번, 지도자는 높은 성품을 유지하며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죠? 맞는 말이죠. 니은, 2번, 선수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이렇게 약물 복용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규칙을 잘 지키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겠죠. 7번 정답은 2번이 될 거고요. 3번, 지도자는 재능의 차원과 인성적 차원의 자질을 모두 갖춰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내가 기술을 가르치는 능력도 뛰어나야 되고 내가 인성적으로도 굉장히 온화하고 훌륭한 자질을 갖춘 그런 지도자가 돼야겠죠. 그래서 양쪽으로 다 두루 갖춰야 되겠죠? 3번도 맞는 말이고 4번, 선수가 올바른 도덕적 의식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지도한다. 그렇죠. 4번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수업 주도성 프로파일의 특성을 나타내는 체육 수업 모형을 물었어요.
자, 일단 이걸 들어가기 전에 체육 수업 모형은 직계, 동협, 스전, 탐티 이렇게 해서 총 8가지 모형이 있어요. 일단 직접 교수 모형은 모형의 주제가 교사가 수업 리더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직접 교수한다. 그래서 교사가 대빵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는 모형은 특징이 학생을 이제 과제에 높은 비율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수업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교사가 이렇게 다 직접 지도를 하는 거예요. 교사가 지도 안 하고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사실 좀 느슨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사가 빨리빨리 모든 학생들이 다 이제 완벽한 완전 학습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사가 지도를 해서 수업을 효율적으로 한다. 이런 키워드가 있으면 직접 교수 모형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교사가 진행을 하니까 설명이나 시범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제 직접 교수 모형과 관련이 된 거고, 두 번째 개별화 지도 모형이 있어요. 그 개별화 지도 모형의 주제는 수업 진도는 학생이 결정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가능한 빨리, 필요한 만큼 천천히 이런 내용인데, 학생이 가능하면은 그 수업을 빨리 하고 불가능하면 내 속도에 맞춰서 필요한 만큼 천천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의 능력에 따라서 자신의 속도에 맞는 학습을 권장하는 게 개별화 지도 모형이에요. 근데 개별화 지도 모형은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수업 진도를 학습자가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진행을 하려면 뭔가를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 학습지라고 어떤 과제 모듈이 있어요. 과제가 제시돼 있고 그 과제 구조가 어떤지, 뭐 오류는 어떤 건지, 수행 기준 정보 같은 것들이 적혀 있는 그 과제 모듈, 그러니까 개인 학습지에 따라서 학습자가 그걸 보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지 않으니까 정보 전달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그 시간을 줄인 만큼 교사가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언어적이나 비언어적 피드백을 직접 교수 모형, 그러니까 교사가 직접 수업을 하는 직접 교수 모형에 비해서 3배 이상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수업 진행을 학습자가 하는 대신에 교사는 피드백을 그만큼 개별적으로 많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화 지도 모형이에요. 자, 세 번째로 협동학습 모형은 말 그대로 협동을 하는 거예요. 주제가 서로를 위해 서로 함께 배우기.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수업을 하니까 학생의 사회성이 발달하고 팀끼리 상호작용을 하고 배우기 위해서 협동을 하는 거예요. 협동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배우기 위해서 협동을 한다. 이렇게 키워드가 나오면 협동학습 모형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동료 교수 모형은 주제가 나는 너는 나를 가르친다. 말 그대로 동료가 서로 너 나의 동료가 되라 이런 것처럼 나는 너를 가르치니까 니도 나를 가르쳐라. 그래서 나는 나를 가르친다 라고 해요. 여기서는 이제 내가 가르칠 때는 내가 개인 교사가 되고 내가 또 받을 때는 동료한테 받을 때는 내가 학습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 역할을 교대한다 이런 키워드가 나올 거고, 그래서 학습자를 관찰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학습자를 가르치면 개인 교사가 돼서 학습자를 가르치면서 인지적 영역 학습이 촉진되는 거예요. 나는 그 기준을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교사가 됐을 때는 학습자한테 적절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알려주면서 나는 인지적 능력이 발달을 하고, 그래서 동료 교수 모형에서는 높은 비율의 학생 참여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피드백을 엄청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1대1로. 그래서 완전 숙달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학습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중요 키워드는 이제 개인 교사, 체크리스트, 관찰, 역할 교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스포츠 교육 모형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유능하고 박식하며 열정적인 스포츠인으로 성장하기 이런 건데, 말 그대로 인심정이 다 발달하는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영역 3가지가 다 발전하는 그런 스포츠인을 만드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스포츠 교육 모형에서는 다양한 역할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선수로 참여할 수도 있지만 선수로 참여하기 싫은, 그냥 활동적이지 못한, 나는 활동하기 싫어, 난 적고 관찰하는 게 좋아,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심판이나 뭐 기록자 이런 것들을 시켜주면서 다양한 역할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학습 목표를 성취하는 게 스포츠 교육 모형의 목적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스포츠 속에 내재된 다양한 관점이나 가치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말 그대로 아까 주제였던 유능하고 박식하고 열정적인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이 다 발달하는 전인 육성을 목적으로 스포츠 교육 모형을 사용하죠. 아까 그리고 1번에서 우리가 1번 문제에서 그 시즌으로 운영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리그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능동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모형이 스포츠 교육 모형이고요. 탐구 수업 모형은 말 그대로 탐구하면 왠지 뭔가 엄청 이론적으로 되게 많이 공부를 할 것 같잖아요. 이건 주제가 이제 문제 해결자로서의 학습자예요. 그래서 학습을 이끌어가는 교사의 질문을 활용해서 이제 우선적으로 인지적 영역을 학습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탐구수업 모형과 관련된 거고, 협동학습 모형과 탐구수업 모형의 차이점은 이제 협동학습 모형은 학습 활동을 위해서 이제 팀 구조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모둠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지만, 탐구수업 모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개인의 사고에 의존을 해서 질문을 통해서 교사가 질문을 하면 학생이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질문을 통해서 학습자 개인의 사고에 의존하는 게
탐구 수업 모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스타일 같은 경우와 비교를 했을 때 유도 발견 스타일과 가장 유사한 게 탐구 수업 모형이에요.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이제 수업을 한다 했잖아요. 근데 탐구 수업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의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많이 하고, 협동학습 모형이랑 전술게임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황 중심 질문을 주로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술게임 모형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이해 중심 게임 지도예요. 그래서 이해를 해서 이제 게임을 하는 건데, 전술을 우선적으로 배우고 기술을 나중에 배우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술인지 학습을 위한 질문을 제공을 하고, 그 게임 형식의 계열성에 따른 전술을 발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모형 TPSR이라고도 하죠. 이거의 주제는 이제 통합, 전이, 권한 유임, 교사 학생의 관계, 이게 주제인데요. 통합은 말 그대로 이제 신체 활동을 수단으로 그러니까 전인 만들기, 이게 통합적인 그런 모든 영역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고, 전이는 우리가 배운 거를 체육관에서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 이제 집에 가서도, 가정에서도 지역 공동체와 같은 그런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이고요. 권한 유임은 우리가 삶에서 많은 것을 책임지는 주체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권한 유임이죠. 교사 학생의 관계는 이제 평등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모형 같은 경우에는 체육은 학생 개인과 타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8가지 수업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관련된 수업 모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학습자는 각 과제의 수행 기준에 도달할 책임이 있다라고 했어요. 과제의 수행 기준을 보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자, 학습자는 많은 피드백과 높은 수준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갖는다라고 했어요. 아까 많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게 개별화 지도 모형이랑 그리고 동료 교수 모형이 있었죠. 지도자는 내용 선정과 과제 제시를 주도하고, 지도자가 일단 내용 선정을 하고 과제 제시를 하네요. 그리고 학습자는 수업 진도를 결정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포인트. 위에 거 다 헷갈려서 몰라도 여기 마지막에 학습자는 수업 진도를 결정한다. 이거는 개별화 지도 모형의 주제죠. 그래서 정답은 8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던 거 이제 각 주제는 다 알고 가야겠죠. 전술게임 모형은 이해중심 게임 지도, 협동학습 모형은 서로를 위해 서로 함께 배우기,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지도 모형은 통합 전이 권한임, 교사 학생의 관계가 주제죠. 그래서 8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보기에서 스포츠 활동 참여자의 행동 수정 전략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지도자들로만 묶인 것은 물었어요. 자, 일단 참여자의 행동 수정 전략은 7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거 청킹을 일단 조구현, 소수 이렇게 땄어요. 그 가수 중에 조규현 있잖아요. 슈퍼주니어. 그 조규현을 규라고 안 하고 구현이라고 한 거예요. 일단 우리 슈퍼주니어의 조구현은 많지 않고 소수지, 소수. 그래서 일단 조구현, 소수.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고, 조금씩 변화를 시켜야 돼요. 한 번에 많이 변화시키면 안 돼. 그리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야 돼요. 행동 수정 전략은 구체적으로 해야지 알 수가 있죠. 뭉뚱하게 진술을 하면 안 되겠죠. 현재 수준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시급한 문제부터 수정을 해서 행동 수정을 계속 해야겠죠. 그리고 개입을 최소화해야 돼요. 행동 수정을 위해서는 가능하면 개입 최소화시킨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수는 행동 수정하는데 수반성과 관련된 거예요. 수반성. 내가 했던 행동과 결과 관계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행동과 결과가 이제 연결이 돼 있다는 거를 알고 일단 보기를 볼게요. 자, 손코치, 저는 지도자가 일관성 있게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지도를 해야겠죠. 이 코치, 학습자의 행동 수정에도 그 단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단계적으로 변화를 시켜야겠죠. 그 학습자의 발달 수준이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변화를 해야겠죠. 김코치, 과거의 행동 수준부터 한 번에 많은 변화가 있도록 지도해야 돼요. 자, 한 번에 많은 변화가 있으면은 학습자가 받아들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조금씩 변화를 해야 됩니다. 박코치, 목표 행동은 간단히 진술하고 그에 따른 결과는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자, 이렇게 말하는 거 봐서 이게 또 답인 것 같죠. 일단 목표 행동은 간단히 진술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야 되고요. 그에 따른 결과는 행동 수정의 수반성 따라오죠.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결과가 같이 책임져야 되니까 결과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한 번에 많은 변화를 하는 거, 조금씩으로 고쳐야 되고 결과를 고려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되기 때문에 김코치, 박코치가 틀렸죠. 그래서 9번에 김코치, 박코치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기는 박코치의 수업 일지 내용이다. 기흥,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을 물었습니다. 보기, 골프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골프 규칙을 비롯
그렇대. 골프와 유사한 스포츠의 개념적 특징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기획 목표를 제시하였다라고 했어요. 일단 규칙이나 뭐 개념적 특징 이런 걸로 봐서 이론적인 것과 관련이 된 거죠. 그래서 정의적보다는 인지적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3번, 4번 중에 답이 있겠네요. 그래서 인지적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각 팀의 1등은 다른 팀의 1등끼리, 2등은 다른 팀의 2등끼리 점수를 비교해서 같은 등수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학습자에게 정해진 상점을 부여했다. 이와 같이 협동학습 모형의 과제 구조 중 뭐 전략을 사용했다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팀의 같은 등수끼리 이제 비교를 해보는 TGT 전략이죠. 팀게임 토너먼트에서 정답은 10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교육 목표 하면은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심동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수행에 필요한 수준 체력, 그러니까 기술, 신체 움직임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심동적 목표죠. 그리고 인지적 목표는 지식의 축적, 지식을 분석하거나 보기에 나온 것처럼 규칙이나 뭐 역사, 전술과 관련된 거, 어떤 걸 해석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인지적 목표와 관련된 거죠. 그리고 정의적 목표는 사회성, 경기를 참여함으로써 신념이나 가치, 태도, 적응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게 정의적 목표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목표를 다 통합해서 전인을 만드는 게 우리 체육교육의 목표죠. 그리고 협동학습 모형의 과제 구조에는 이제 다양한 게 있어요. 직소, 팀 보조 수업, 팀게임 토너먼트, 학생팀 성취 배분, GI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직소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전문가 집단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축구를 배워요. 축구를 배우는데 우리가 팀을 나눠놨어요. A팀, B팀, C팀 이렇게 세 팀이 있어요. 세 팀. 여기가 A팀, 여기가 B팀, 여기가 C팀 이렇게 세 팀이 있는데 그 팀 안에 이제 팀원들이 있을 거아니에요. 1번, 2번, 3번 이렇게 3명씩 팀원이 있어요. 이렇게 3 C에도 1번, 2번, 3번 이렇게 3명의 팀이 있는데 오늘 축구를 배울 거예요. 첫 번째는 뭐 드리블, 두 번째는 리프팅, 세 번째는 슛 이렇게 배울 건데 선생님이 이 슛 배우는 그룹, 리프팅 배우는 그룹, 드리블 배우는 그룹 이렇게 해서 따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A팀의 1번, 각 팀의 1번들은 와서 드리블을 배우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A팀의 1번이 드리블을 갔고 B팀의 1번이 드리블로 갔고 C팀의 1번이 드리블로 갔어요. 그 다음에 A팀의 2번, 각 팀의 2번들은 와서 리프팅을 배우세요 라고 해요. 그럼 A팀의 2번과 B팀의 2번, C팀의 2번이 리프팅을 배우러 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슛을 3번은 와서 이제 배우세요라고 해서 A팀의 3번, B팀 3번, C팀 3번이 여기로 가서 이제 슛을 배웁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가 전문가가 돼서 와요. 드리블의 전문가, 리프팅의 전문가, 슛의 전문가가 돼서 다시 너희 집단으로 돌아가세요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집단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드리블, 리프팅, 슛 이렇게 세 가지 전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팀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A번의 1번은 드리블을 연습해서 왔잖아요. 드리블을 배워서 왔으니까 A팀의 2번, 3번한테 드리블을 알려주고 A팀의 2번은 리프팅을 배워왔으니까 A팀의 1번과 3번한테 리프팅을 알려주고 A팀의 3번은 슛을 배워왔으니까 1번과 2번한테 슛을 알려주겠죠. 그래서 각 팀에 있는 팀원들이 다른 팀으로 갔다가 그 집단에서 다른 집단에서 전문가가 돼서 그걸 배워서 와서 우리 팀에 있는 같은 팀한테 그 내용을 알려주는 거를 직소 방법으로 하는 과제 구조라고 해요. 팀 보조 수업 같은 경우에는 협동학습과 개별학습이 결합된 형태로 하는 과제 구조가 팀 보조 수업이에요. 이거는 이제 팀을 선정하고 난 후에 학생한테 수행 기준과 학습 과제가 제시된 목록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팀원들이 혼자 또는 이제 다른 팀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과제들을 연습을 하고 학생이 수행 기준에 따라서 이제 과제를 완수하면 다른 팀원들이 그 과제 수행 여부를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개별 시험 점수를 합산해서 평균을 내가지고 팀 점수를 이제 규정을 하는 거. 그래서 미리 설정해놓은 팀 점수를 초과하면은 이제 팀 보상을 받고 이렇게 진행되는 게 이제 팀 보조 수업이죠. 세 번째, 팀게임 토너먼트, TGT라고 하죠, 줄여서. 팀게임 토너먼트는 STAD와 이제 초기 학습 구조는 유사해요. 근데 이제 다른 점이 팀별 동일 등수간, 그러니까 A팀의 1등과 B팀의 1등, 이렇게 동일 등수간의 비교 점수를 제공해서 더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이제 일정한 상점을 받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자기가 우리 팀에서 꼴찌를 했어. 그러니까 즉, 이제 운동 기능이 낮은 학생도 내가 다른 팀의 꼴찌랑 비교를 했을 때 걔만 이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야. 나도 우리 팀에 공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운동 기능이 낮은 학생도 자기 팀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공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과제 구조이다 라고 하는 게 TGT죠. 자, 이 TGT가 STAD와 이제 유사하지만 다른 점은 개인별 시험을 실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키워드가 뭐 토너먼트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각 팀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이제 우리 집단 내, 우리 팀 내는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그리고 팀 구성은 이질 집단을 구성을 해서 다른 다르다 이질 집단을 구성을 해서 이제 학습자들은 학습지를 개별적으로 학습을 한 다음에 팀원들끼리 협력을 해서 이제 학습을 마무리하는데 각 팀별로 이제 같은 등수의 학생들을 모아서 이제 토너먼트로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팀게임 토너먼트라고 하죠. 그리고 4번에 이제 학생팀 성취 배분 STAD라고도 하죠. 자, 이거는
자, 1차 평가와 2차 평가를 해서 1차에서 2차까지 얼마나 향상됐는지 그 향상 점수를 보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개인 기대 점수에 따라서 이질적인 학생들로 팀을 구성을 하고 과제에 대해서 이제 공동학습을 해요. 형성평가 1차 시험 먼저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쳤을 때 향상 점수를 보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STAD는 모든 팀한테 동일한 학습 과제와 필요 자원을 제공을 하고 팀별로 연습을 한 다음에 이제 평가를 통해서 모든 팀원들의 점수가 합쳐져서 팀 점수가 돼요. 이게 1차 평가예요. 그리고 동일한 과제를 또 연습을 해요. 그래서 그 연습하는 2차 연습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2차 시험을 다시 칩니다. 그래서 1차와 2차 평가에서 전체 팀 점수의 향상 점수에 따라서 팀 점수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별 점수는 발표되지가 않고 팀 점수만 발표됨으로써 팀 내 협동을 유발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팀이 점수가 높아야 되니까 내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내 친구들, 우리 팀 친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팀 내 협동을 유발하는 과제 구조가 STAD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단 연구 GI라는 게 있죠. 이거는 이제 단체 프로젝트 형식이고 루브릭 점수를 사용하죠. 그래서 팀이 학습 과정에 협동하고 학습 결과를 공유하는데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집단 연구 방법이고요. 이거는 과제를 이제 3주 안에 완성을 해야 되고, 과제는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해서 완성을 하고, 발표를 단체 프로젝트 형식으로 하는 게 이제 집단 연구 방법이죠. 그 집단 연구가 시작되고 각 팀한테 이제 단일 점수가 주어지기 전에 루브릭 점수를 학생한테 제시를 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요. 일단 루브릭 점수라고 하면은 학습자 운동 수행 능력을 다차원적으로 관찰하고 사정할 수 있는 일종의 평정 척도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전에 뭐 우수, 보통, 미흡 3점을 받으면 뭐 우수다, 2점을 받으면 보통이다, 1점을 받으면 미흡이다. 이렇게 수치로 운동 수행의 질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운동 수행을 하기 전에 사전에 이거 평가 기준을 제시를 하는 게 집단 연구할 때 이제 평가 방법이죠. 이렇게 협동학습 모형의 과제 구조를 살펴봤고요. 보기와 관련된 거는 규칙과 개념적 특징과 관련 있는 인지적 목표, 같은 등수끼리 비교를 하는 팀게임 토너먼트 해서 1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학교체육진흥법의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어요. 선생님들 이런 거 문제 나오면 그냥 저는 과감히 포기하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이게 2021년 문제인데 2020년 10월 20일 날 개정이 된 법이에요. 이건 솔직히 누가 다 알겠어요. 이건 출제자도 자기도 나 지금 풀라고 하면 헷갈릴 거야. 여튼 이거 정답은 11번에 1번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교육감이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국가가라고 바꿔야 돼요. 그래서 국가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누가 알겠어요. 나 같으면 이거 포기하겠다. 이거 공부할 바에 차라리 다른 거 이제 더 모형을 더 배우던가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11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보기에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의 3 내용 중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물었어요. 자, 이것도 니네 맞추려면 맞춰라 이런 내용이죠. 사실 저는 찍어서 맞췄는데 이거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들. 다른 거에서 다 맞추면 되죠. 그죠? 보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체육 지도자 및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체육계 인권침해 및 기육과 관련해서 니은이 확정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심의 의결을 겹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건 대충 문맥상 맞나 안 맞나 보고 때려 맞춰야겠죠. 그래서 인권침해 나왔으니까 여기 이제 근데 되게 비슷한 그거예요. 폭행이나 스포츠 비리 이런 것들이니까. 근데 여기 왠지 뭔가 확정됐다고 했으니까 제가 확정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유죄 판결을 이렇게 했거든요. 정답은 2번인데요. 선생님들 이건 틀려도 될 것 같아요. 굳이 막 법을 다 외우겠어 이렇게 하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풀이는 안 하겠습니다. 못하는 거죠. 자, 13번 보기에 기획 비협 중 모스턴의 자기점검형 교수 스타일에 해당하는 특징으로만 묶인 것은 물었어요. 일단 수업 스타일이 우리가 되게 많아요. 이건 2020년도 스포츠 교육학의 1번 문제에 제가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시는 선생님들은 2020년도 거 스포츠 교육학 1번 문제 보시면 이론을 설명을 해놨고요. 보기를 한번 볼게요. 기획 지도자는 가망가정의 준거를 제시한다라고 했어요. 일단 가망가정은 학산 발견형 스타일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PFD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P가 가능한, F가 실행 가능한, D가 바람직한 이렇게 해서 가능한 바운더리에서 이만큼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바운더리에서 실행 가능한 거 이만큼이 실행 가능해요. 그 실행 가능한 거에서 이제 바람직한 게 이만큼 있으면 이 D를 이제 실행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획은 학산 발견형 스타일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작업형과는 다르죠. 그래서 기획은 틀렸고 니은 지도자는 학습자의 능력과 독립성을 존중한다라고 했어요. 자, 자기 점검형의 특징이 자기가 어떤 기준표를 보고 점검을 한다는 거죠. 셀프 체크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학습자의 능력, 기준을 잘 해석하고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독립성, 내가 남이 평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독립적으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독립성을 존중한다. 이거 맞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거고. 디귿 지도자는 학습자가 활용한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그죠? 선생님이 이제 평가 기준을 마련해줘야 그 기준에 따라서 학습자가 보면서 스스로 체크를 하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거고. 리얼 학습자는 과제활동 자원 결정군에서 내용을 정한다라고 했는데 작업형의
과제활동 전, 중, 후를 보면은 과제활동 전에는 선생님이 해야 되죠. T죠, T. 그리고 중, 과제, 수업 도중에는 학습자가 평가 기준을 보면서 하니까 L이고 평가 과제활동 후에는 이제 평가를 학습자가 하니까 L이죠. 그래서 T, L, L이기 때문에 과제활동 전 결정구는 학습자가 아니고 교사죠. 티처. 그래서 리을은 틀렸죠. 미음, 학습자는 스스로 자신의 과제를 확인하고 교정한다. 그죠? 스스로, 셀프. 자기가 점검한다. 라고 해서 미음은 작업형의 특징이죠. 비읍, 학습자는 동료와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연습하는 데 중점을 둔다. 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동료와 피드백을 주고받는 거는 상호학습형이죠. 자기점검형의 앞단계 스타일인 상호학습형 스타일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비읍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획은 학산 발견형 스타일이라서 틀렸고, 니은은 이제 학습자의 과제 능력과 그리고 정직성을 존중해주니까 학습자 스스로 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거고, 디귿의 이제 과제 수행은 이제 기준을 교사가 정확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이제 학습자가 그 기준을 보고 하는 거니까 맞죠. 리을은 이제 과제 활동 전은 교사가 하고, 과제 활동 전을 학습자가 하는 경우에는 이제 자기 주도형, 자기 학습형 이렇게 두 개밖에 없죠. 이거는 자기 점검형이기 때문에 과제 활동 전 결정구는 교사가 합니다. 미음은 작업형의 특징이죠. 이제 스스로 수행 기준에 따라서 본인이 과제 수행을 하고 평가를 하는 거. 비읍은 이제 상호학습형이어서 틀렸고. 그래서 정답은 13번에 니은, 디귿, 미음이 되겠네요. 니은, 디귿, 미음. 그래서 13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알몬드의 게임 유형은 물었어요. 자, 일단 알몬드의 게임 유형은 침내 필표에서 침범형, 네트형, 필드형, 표적형이 있어요. 그래서 네트형과 슬러시하고 벽면형도 같이 있어요. 일단 침범형은 말 그대로 침범을 하는 거예요. 뭐 농구나 하키, 풋볼, 라크로스, 넷볼, 축구 같은 것들. 그래서 상대팀을 넘어가서 상대팀을 침범해서 득점을 하는 거. 그걸 침범형이라고 해요. 네트형은 말 그대로 네트를 쳐놓고 하는 거. 배드민턴이나 뭐 피클볼, 탁구, 배구 이런 것들은 다 네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벽면형은 벽에다가 치는 거. 라켓볼이나 스쿼시 같은 것들. 그게 네트형과 벽면형과 관련된 예시 내용이고요. 필드형은 말 그대로 필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가 이렇게 뒤바뀌는 거. 야구, 크리켓, 킥볼, 소프트볼, 티볼 이런 것들 필드형. 그리고 표적형은 크로켓, 당구, 볼링, 골프 어떤 표적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침내, 필표, 침범형, 네트형, 벽면형, 필드형, 표적형 이렇게가 있어요. 자, 이제 보기를 한번 볼게요. 야구, 티볼, 크리켓, 소프트볼 등 팀 구성은 모두가 공격과 수비에 번갈아 가면서 참여한다. 아까 필드형이 요거랑 관련이 있는 거였죠. 그래서 개인의 역할 수행이 경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이 강조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필드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각 게임 유형에 따라서 어떤 종목이 있는지는 알고 가시면 이제 문제 풀기에 좀 더 수월하겠죠. 네. 15번 체육 수행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었어요. 자, 수행평가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자, 옳은 걸 한번 골라볼게요. 1번, 학습의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한다 라고 했어요. 자, 뭐뭐보다 뭐를 더 중시한다 라고 하면 답이 보통 아니었죠. 그죠? 맞아요. 과정도 중시하고 결과도 중시해요. 둘 다 중시해요. 그래서 수행평가는 둘 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2번, 일시적이면서 단편적인 관찰에 의존한다 라고 했어요. 자,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 꾸준히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인 관찰을 하고 일시적이지 않고 전체를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개인보다 집단에 대한 평가를 강조한다 라고 했는데 개인적인 평가도 중요하고 집단에 대한 평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둘 다 강조를 합니다. 4번 아는 것과 실제 적용 능력 모두 강조한다. 얘 딱 봐도 그냥 내가 정답이다 라고 좀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행하는 것도 다 보는 게 수행평가죠. 1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매칠러의 스포츠 지도를 위한 교수학습 가정안 작성 요소와 방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물었어요. 자, 이건 처음 나온 내용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책 원서 중에는 막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된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책이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거랑 그리고 제가 검색했을 때도 잘 안 나와서 책을 바탕으로 나와 있는 거를 위주로 그냥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1번에 학습 목표. 학습 목표는 추상적으로 작성한다 라고 했는데 원래 학습 목표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진술을 해야 되고 학생의 흥미나 요구를 고려하고 능력과 수준에 적합하게 작성을 해야 되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제시한다 라고 이렇게 책에 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추상적으로 작성한다 이게 틀린 것 같고 2번 수업 정리. 과제 내용을 구조화하고 제시 방법을 기술한다 라고 했는데 이건 정리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개 단계에서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정리 단계에서는 이제 학습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하거나 차시 예고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죠. 세 번째 학습평가. 학습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미리 안내를 하고 평가 시기나 관리 그리고 절차상의 고려사항을 이제 제시를 하죠. 3번은 딱히 틀린 말이 없죠.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수업 맥락 기술. 과제의 중요도에 따라서 학습활동 목록을 작성한다라고 했는데 과제의 목표에 따라서 이제 학습활동을 전개를 하겠죠.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건 처음 나온 문제라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매칠러가 설명한 거는 확실하게 모르고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 명확하지 않다는 점 양해해 주세요. 17번 보기에서 3명의 축구 지도자가 활용한 질문 유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물었어요. 자, 일단 링크의 질문의 형태를 먼저 보고 갈게요. 회수학과에서 4가지가 있어요. 회상형, 수렴형, 확산형, 가치형이 있어요. 일단 회상형은 예, 아니요 이렇게 암기 수준의 답을 요구하는 게 회상형 질문이에요. 그리고 수렴형은 말 그대로 수렴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정한 답, 특정한 답 쪽으로 수렴이 되는 건데 이전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분석과 통합적 이해를 통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옳고 그른 답이 존재를 해요. 뭐 한두 가지 정도의 답이 있겠죠. 그리고 확산형 질문 같은 경우에는 옳은 답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치형 질문 같은 경우에는 옳거나 틀린 대답이 없어요. 말 그대로 가치,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는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답을 요구하겠죠. 가치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이걸 알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이 코치 지난 회의에서 설명했던 오프사이드 규칙 기억나니? 네, 아니요,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이렇게 네, 아니요로 나니까 이거는 이제 해상형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 코치는 해상형.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 답이 있겠죠? 마지막은 가치형이니까 중간에 것만 잘 보면 되겠죠. 자, 윤코치, 상대팀 선수가 중앙으로 드리블을 해서 돌파하고자 할 때 수비하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어요. 자, 일단 이거를 헷갈리면 방법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방법이 조금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방법들이라고 이제 복수에 이제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확산형, 답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뭐 3-4가지 이상으로 되겠죠. 그래서 확산형 질문을 했고요. 정코치, 상대 선수가 너에게 반칙을 하지 않았는데 심판이 상대 선수에게 반칙 판정을 했어. 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니? 라고 했을 때 이건 답이 정해져 있지 않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이기고 싶으면은 그냥 그 심판의 판정을 그냥 넘어갈 거고 내가 그래도 정정당당하게 하고 싶으면 반칙 안 했어요 라고 말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옳고 그름에 답이 없기 때문에 가치형 질문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상형은 예, 아니요 수준의 암기 수준의 답을 요구하는 게 해상형. 수렴형은 한두 가지로 굉장히 이제 범위가 좁혀지는 그런 게 수렴형 질문이고요. 확산형은 답이 여러 개 있는 거. 그리고 가치형은 답이 없다. 정해져 있는 답이 없는 게 가치형이죠. 그래서 17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보기에 해당하는 링크의 내용 발달 과제는 물었어요. 자, 일단 링크의 내용 발달 과제는 시세 확적 해서 4단계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시작 과제, 정보 과제라고도 해요. 그리고 세련 과제, 확장 과제, 확대 과제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적용 과제, 응용 과제라고도 해요. 자,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일단 시작 과제는 말 그대로 새로운 기술 학습을 위한 초기 과제를 시작 과제라고 해요. 그래서 학습의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 학생이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한 과제가 시작 과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학생은 교사의 시범을 본 후 5분 동안 공을 드리블한다. 교사가 이제 드리블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따라하는 거죠. 세련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폼이나 느낌 같이 이제 운동 기능의 질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진 과제를 세련 과제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교사가 학생에게 공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3가지 요소를 알려주고 학생은 그 요소들을 10분 동안 연습한다. 이렇게 공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3가지 요소를 학생이 이제 뭐 폼이나 느낌 이런 것들을 감각을 느끼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까 시작 과제는 단순한 과제를 그냥 배우는 거, 세련 과제는 이제 폼이나 느낌 같은 그런 질적인 측면이 들어가는 거. 다음으로 확장 과제는 확대 과제는 이전 과제 아니면 또는 유사한 과제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성과 난이도가 들어가면 이제 확대 과제라고 하죠. 그래서 학생은 5분 동안 지그재그 드리블 훈련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그냥 드리블 훈련을 하는 거에서 지그재그라는 그 어려운 난이도가 하나 더 추가가 됐잖아요.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추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5분 동안 지그재그 드리블 훈련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확대 과제에 해당하는 거고 그냥 5분 동안 드리블 훈련을 한다라고 하면 시작 과제에 해당하는 거. 드리블 훈련을 하는데 폼을 낮춰서 한다, 폼을 높여서 한다, 손목 스냅을 쓴다, 뭐 이렇게 폼이나 질적인 측면이 들어가면은 세련 과제와 관련된 거죠. 마지막으로 적용 과제는 배운 기능을 실제 상황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만든 과제예요. 실제로 경기를 하거나 아니면 평가 상황이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적용 과제고 세련 과제와 확장 과제가 합쳐졌을 때도 적용 과제에 해당해요. 적용 과제를 예를 들면은 농구 경기를 실시한다. 실제 경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셔틀콕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10회 연속 실시한다 라고 했을 때 이제 평가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가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평가를 할 때 이제 적용과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적용과제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농구 자유투를 20회 시도해서 득점을 기록한다. 이것도 이제 평가를 하는 상황이니까 적용과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련과제와 확장과제가 합쳐져서 하는 것도 적용과제라고 했잖아요. 그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학생이 동일한 지그재그 코스를 통과하면서 드리블할 때 타이밍을 맞춘다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면 지그재그 코스를 통과할 때 이거는 이제 확장형 과제죠. 일자로 통과하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 코스를 통과하니까 난이도와 복잡성이 더해졌으니까 확장형 과제 플러스 드리블 할 때 타이밍을 맞춘다.
질적인 어떤 느낌이나 그런 것들을 맞추는 질적인 측면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세련형 과제도 같이 들어갔으니까 학자형 과제와 세련형 과제가 합쳐지면은 적용형 과제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시세학적 이렇게 4가지 발달 과제가 있다라고 아시고 이제 한번 보기를 볼게요. 보기. 과제의 난이도와 복잡성에 따른 점진적 발달에 관심을 갖는다 라고 했어요. 아까 난이도와 복잡성 하면 뭐였어요? 학대형 과제였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거고, 세련 과제는 폼이나 느낌 같은 그런 질적인 측면, 정보 시작 과제는 이제 말 그대로 새로운 기술 학습을 위한 초기 과제, 그거를 이제 정보 시작 과제라고 하고, 적용 과제는 이제 자기 평가나 게임을 실제로 하던가 아니면 세련과 학대형 과제가 합쳐졌을 때 적용 과제라고 하죠. 그래서 18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슐만의 교사 지식은 물었어요. 자, 이거 교사 지식 중요하죠. 자, 일단 슐만의 교사 지식은 7가지가 있어요. 내용 지식, 지도 방법 지식, 내용 교수법 지식, 교육 과정 지식, 교육 환경 지식, 교육 목적 지식, 학습자와 학습자 특성 지식,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일단 내용 지식은 가르칠 교과목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농구의 규칙과 역사를 이해한다, 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도 방법 지식은 우리 체육 교과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도법에 관한 지식이에요. 내가 설명해서 애들한테 알려준다, 뭐 시범을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 수업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내용과 수업 관리 이런 것들에 관한 지식이 지도 방법 지식. 그러니까 특정 교과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교과가 동일하게 선생님들이 왜 종이치면 교실에 들어와서 애들한테 인사시키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잖아요. 일반적 루틴 같은 것들. 3번째, 내용 교수법 지식은 수업 방법 지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특정 학생한테 어느 교과나 주제를 특정한 상황에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인차가 고려된 체육 수업이 이제 개인차, 특정 학생, 그다음에 어느 교과나 주제, 그러니까 체육 수업, 개인차가 고려된 체육 수업 이런 게 나오면 내용 교수법 지식과 관련이 된 거죠. 그래서 기능이나 성차를 고려해서 교육 내용을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데 활용되는 지식이다라고 하면 내용 교수법 지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높이뛰기 수업을 할 때 그 높이뛰기 바가 굉장히 같이 떨어지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걸 무서워하는 여학생들을 위해서 여학생이 이제 평소에 많이 하는 고무줄을 활용해서 이제 발구르기 할 때의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용 교수법 지식에 해당하죠. 체육 교과라는 특정 교과가 들어갔고 특정 학생, 높이뛰기 바를 무서워하는 여학생이라는 특정 학생이 들어갔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상황에서 특정한 상황에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면 내용 교수법 지식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제 배구의 스파이크 배울 때 스파이크 기능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여기서 특정 학생은 스파이크 기능을 어려워하는 학생이죠. 그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독수리가 하늘로 비상하기 위해서 날개를 쫙 펴듯이 상체를 숙이고 팔을 뒤로 힘껏 뻗는 자세를 취하고 난 다음에 점프해야 된다 라는 비유를 활용해서 지도를 하는 게 내용 교수법 지식에 해당하는 교사 지식이죠. 그리고 4번째로 이제 교육 과정 지식이 있는데, 교육 과정은 말 그대로 이제 발달 단계에 적합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의 이제 내용은 각 학년 발달 단계에 적합한 내용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을 교육 과정 지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부족한 시설 때문에 높이뛰기를 하지 못할 경우에 학년 초에 교과 협의회를 통해서 수업이 가능한 신체 활동으로 연간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라는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는 이제 교육 과정을 우리가 이제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 과정과 관련된 지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한 시설은 사실 시설 및 용기구기 때문에 교육 환경 지식인데, 이거가 주 포인트가 아니고 높이뛰기를 이제 시설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 그래서 그 가능한 활동을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학생의 발달 단계에 적합하게 프로그램 만들자라고 하는 거가 주 포인트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 지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교육 환경 지식은 수업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사람, 시간, 용기구, 공간, 사시공용, 사람, 시간, 공간, 용기구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소가 들어왔을 때 교육 환경 지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학교에는 높이뛰기 바와 매트가 1개밖에 없고 한 학급의 학생은 40명이 넘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학생 수나 그리고 시설 및 용기구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교육 환경 지식과 관련된 거죠. 그리고 6번째, 교육 목적 지식은 목적이나 목표 및 교육 시스템의 구조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장이 나올 때 뭐 목적이나 목표 이런 키워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교육 목적 지식이에요. 마지막으로 학습자와 학습자 특성에 관한 지식은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에 대한 지식이에요. 개인차. 그러니까 이 학생이 사전에 이런 학습을 해본 적이 있다. 학생의 사전학습 경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학습자 특성 지식이겠죠. 그래서 성별이 뭔지, 학습자의 기능 능력이 어떤지, 학습 선호도에 관한 지식 이런 것들을 학습자와 학습자 특성 지식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학습자에 관한 지식이에요. 학습자 여기서 딱 끝나면 학습자와 학습자 특성 지식이고, 그 특성 학습자의 그 개인차를 고려해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오면 내용 교수법 지식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예시를 잘 외우거나 아니면 이 지식에 대한 정의를 잘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19번 한번 볼게요. 보기.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 등에 관한 지식. 어떤 특정 학습자의 지식이네요. 장애 유형에 따른 운동 방법 등에 대한 지식. 장애에 따라서 가르쳐야 되는 운동 방법이 다르겠죠? 유소년의 행동, 양식, 신체 발달 등에 관한 지식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누군가가 나오고 그 학습자에 따른 지식을 말하는 한 거니까 19번의 정답은 4번. 학습자와 학습자 특성 지식이 되겠죠. 교육 과정 지식은 말 그대로 뭐 연간 계획 변화, 교과 협의회, 그리고 뭐 발달 단계와 프로그램 같은 그런 교수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고, 교육 환경 지식 같은 경우에는 사시공룡, 사람, 시간, 공간, 용기구와 같은 그런 환경적인 측면이 나와야 되고요. 지도 방법 지식은 모든 교과 통틀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도법에 관한 지식이죠. 뭐 설명을 어떻게 했다, 시범, 뭐 수업 운영은 어떻게 했다, 그런 것들이 안 나와 있고, 어떤 특정 학습자에 따라서 지도 방법이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학습자 특성 지식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보기에서 2명의 수영 지도자가 활용한 평가 유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물었어요. 보기, 박코치. 우리 반은 초급이라서 25m 완주를 목표한다고 공지했어요. 완주한 회원들에게는 수영물을 드렸어요. 김코치, 저는 우리 클럽의 특성을 고려해서 모든 회원의 50m 평형 기록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상위 15%에 해당하는 회원들께 박태환 스티커를 드렸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절대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 그 안에서 성적을 평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험 합격 기준이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60점만 넘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60점만 넘으면 몇 명이든 모든 수험생이 합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이나 우리 시험인 스포츠 지도사 시험, 한국사 시험 같은 것들이 다 절대평가에 해당하는 시험이고요. 여기는 이제 절대적인 기준이 25m 완주, 25m만 완주하면 이제 수용료를 다 준다고 했잖아요. 통과가 되는 거니까 이건 이제 절대평가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김코치가 말한 거는 상위 15%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상대평가는 말 그대로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성적을 타인과 비교해서 이제 집단이나 단체 안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상대평가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같은 검사를 받은 다른 학생들과 검사 점수를 비교해서 상대적인 위치를 알 수 있는 게 상대평가죠. 동료평가는 평가 기준에 따라서 동료가 평가를 해주는 거고, 자기평가는 선생님도 아니고 동료도 아니고 본인이 자신의 수행을 평가를 하는 게 자기평가죠.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박코치는 절대평가, 김코치는 상대평가에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수능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요. 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되게 갔었어요. 근데 지금 좀 많이 돌아오긴 했는데 그래도 목소리가 좀 듣기가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화이팅해서 저도 나머지 거 열심히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